세계의 시선이 한반도를 향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 이란, 그리고 북한이 자신들만의 세계관 아래에서 결속을 강화하는 지금 대한민국은 그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무기를 벼르고 있다. 외교의 미소 뒤에는 언제라도 전장을 밝힐 수 있는 불꽃이 잠들어 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최근 브릭스 회의와 상하이 협력기구를 통해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적 협력이 더욱 강화되었다. 중국은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진 않지만 러시아에 대한 기술적, 외교적 후방 지원을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의 그림자는 점점 한반도까지 드리워지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세계 정세의 변화를 기회로 삼았다. 김정은은 새로운 대외정책 기준을 내세우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들의 선전은 대한민국이 미국의 패권 아래방공 전초기지로 이용되고 있다는 왜곡된 인식을 퍼뜨리고 있다. 이러한 언급은 남북 간의 긴장감을 극도로 끌어올렸고 불안은 서서히 현실로 변해가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한 세기가 지나도록 한반도는 단 하루도 완전한 평화를 맛보지 못했다. 기습적인 남침으로 수많은 군인과 민간인이 희생된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남쪽의 가슴속에 남아있다. 그리고 오늘날 북한은 핵 개발을 멈추지 않으며 서울을 향한 위협의 고삐를 더욱 쥐고 있다. 문제는 그 뒤에 있는 두 거대한 그림자다. 러시아와 중국. 이들은 북한을 감싸며 한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들의 지원은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가 아니다. 탄약, 기술, 심지어는 군사 인력까지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다양한 변수를 반영한 집합 모델을 통해 한반도 전면전 가능성을 시뮬레이션했다. 그 결과 전쟁의 가능성은 낮지만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만약 전면전이 발발한다면 수백만 명이 사망하고 경제적 피해는 4조 달러를 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수치는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의 2배 이상이다. 이 과정 속에서 김정은은 결국 몰락하지만 대한민국 역시 깊은 상처를 입는다. 산업 생산과 수출은 붕괴되고 반도체 공급망이 마비되며 세계 경제 전체가 침체로 빠져든다. GDP는 단 몇 달 만에 4% 이상 감소하고 글로벌 시장의 심장인 한국 반도체 이러한 결과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다. 지금도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으며 러시아와 기술 협력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심지어 일부 분석가들은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소형 탄도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을 확보했다고 평가한다. 이 모든 상황은 대한민국에게 냉혹한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자주 국방의 길을 걸어왔다. 외세의 도움 없이 오직 국내 기술과 의지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무기체계를 세웠다. 그 결실 중 하나가 바로 현무 미사일 시리즈다. 현무는 단순한 미사일이 아니다. 그것은 전쟁 억제의 상징이자 대한민국의 생존 본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핵이 아닌 핵보다 강한 억제력. 바로 그것이 현무가 존재하는 이유다. 국제정치의 중심에서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과거처럼 피해자가 아니다. 세계가 재편되는 혼란 속에서도 한국은 기술력과 의지를 무기로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현무가 있다. 그리고 그 현무의 새로운 이름이 곧 세상을 놀라게 하려 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는 더 이상 상징이 아니다. 그것은 현실이고 언제든 발사될 수 있는 위협이다. 한국은 이미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남북 대치의 역사 속에서 수차례의 미사일 발사와 도발을 경험한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경고음에 놀라지 않는다. 그러나 결코 익숙해진 것도 아니다. 매번의 도발은 뼈저린 각성으로 남는다. 북한은 국제 제재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핵 개발을 추진해왔다. 위성이라 주장하는 발사체는 사실상 탄도미사일 실험이었고 평양의 지하에서는 새로운 핵탄두 실험이 이어지고 있었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엔이 경고를 보냈지만 김정은 정권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핵보유국이라는 표현을 공공연히 사용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한층 더 끌어올렸다. 대한민국에게 이 현실은 냉정한 선택을 요구했다. 핵을 막을 수 없다면 그보다 강력하고 정확한 억제 수단이 필요했다. 바로 그 시점에 탄생한 것이 현무였다. 현무는 한국의 자주 국방을 상징하는 이름이자 기술 독립의 결과물이다. 그 이름은 고대 한국 신화의 수호신, 북쪽을 지키는 신수현무에서 따왔다. 적이 침범하면 하늘과 땅을 뒤흔들어 막는 존재. 한국이 꿈꾸던 이상적인 방패였다. 현무 미사일 개발은 냉전 이후 세계 질서의 변화 속에서 극비리에 진행되었다. 미국의 미사일 지침, 미사일 가이드라인에 묶여있던 한국은 사거리와 탄두 중량 모두 제한된 상태였다. 그러나 북한의 위협이 가속화되자 대한민국은 외교적 협상과 독자적 연구를 병행하며 그 제약을 하나씩 벗겨냈다. 그 과정은 험난했다. 기술적 의존을 끊기 위해 국산 부품 개발에 몰두했고 미사일 체계의 정밀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수백 번의 실패를 감수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놀라웠다. 1980년대 후반, 대한민국은 자체 기술로 첫 현무 미사일을 완성했다. 이후 현무 2, 현무 3, 현무사로 이어지는 진화는 세계 군사사에 남을 만한 기록이었다. 현무2는 300에서 800km의 사거리를 확보하며 한반도 전역을 아우를 수 있었고, 현무3는 순항미사일로서 초정 및 타격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현무4는 그 자체로 괴물이라 불릴 만큼 강력한 파괴력을 자랑했다. 특히 현무사는 2톤급 이상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으며 콘크리트 갱도진지나 지하 벙커를 관통해 폭발할 수 있다. 북한의 깊숙한 산악 지휘소, 미사일 발사 기지, 그리고 지하 핵시설조차도 현무사의 표적이 될 수 있었다. 그야말로 핵이 아닌 핵 억제력이 탄생한 것이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선택한 길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었다. 공격을 억제할 수 있는 방어, 그 개념이 바로 능동적 억제력이다. 적이 공격을 감행하기 전 그 의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전략, 그것이 한국형 자주국방의 근간이 되었다. 이후 한국은 현무사를 기반으로 차세대 미사일 개발에 돌입했다. 세계 최상급 정밀 유도 기술과 고성능 추진체를 결합한 현무5의 등장은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현무5는 단 한 발로 북한의 핵심 지휘부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위력을 갖고 있다. 3톤 급 초중량 탄두를 탑재할 수 있으며 정밀 오차는 1m 이내로 줄었다.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이 정도의 명중률을 실전 배치한 예는 드물다. 이 미사일은 단순히 무기를 넘어 한국의 기술력과 전략 사상의 결정체였다. 동시에 북한뿐 아니라 그 배후의 세력, 즉 중국과 러시아에게도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는 더 이상 방패만 쥔 나라가 아니다. 이제는 창을 들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단순한 미사일 보유국을 넘어 정밀 타격 능력 보유국으로 자리매김했다.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진정한 억제력을 갖춘 나라. 그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끝은 아직 오지 않았다. 현무5의 등장은 그저 시작이었다. 더 강력한 속도, 더 먼 사거리, 더 완벽한 정확도를 목표로 새로운 현무가 등장할 준비를 하고 있다. 세상은 곧 그 이름을 듣게 될 것이다. 현무6, 그리고 그 너머의 세대. 현무5가 세상에 공개된 그날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일제히 긴급 보도를 내보냈다. 한국이 1급 전략 무기를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다. 이 짧은 문장은 중국 안보당국 전체를 흔들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은 더 이상 단거리 미사일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사거리 3,000km를 넘는 현무 계열의 전략 무기를 실전 배치하며 이제 중국 본토까지 사정권에 두고 있었다. 그들의 눈앞에 대한민국이라는 신흥 군사 강국이 등장한 것이다. 중국은 30년 넘게 한국의 국방력 증강을 비판해왔다. 하지만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모순된 태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의 자주국방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어왔다. 한국 입장에서 보자면 중국의 침묵은 곧 경계의 신호였다. 현무5의 위력은 단순한 숫자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 탄두 중량만 3톤이 넘고 콘크리트 10m 아래를 관통해 폭발할 수 있는 관통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목표물을 향해 떨어지는 속도는 마 10을 넘는다. 공중에서의 회피 기동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 기존 방공체계로는 요격이 거의 불가능하다. 더 놀라운 것은 정확도다. 목표에서 1m 이내의 오차 범위. 이는 사실 상정밀 폭격에 가까운 명중률이다. 한 발로 적의 지휘부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무기. 이 때문에 외신들은 현무5를 한국의 전술 핵이라 불렀다. 이 미사일이 공개되자마자 중국의 SNS와 포럼은 들끓었다. 한국이 산샤댐을 겨냥할 수 있다. 라는 문장이 퍼지며 불안감이 확산되었다. 중국 내부 전문가들은 곧바로 긴급 분석 보고서를 냈고 일부는 현무5 한 발이면 중부 지역의 절반이 마비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그들이 특히 두려워하는 이유는 명확했다. 산사댐, 세계 최대 규모의 수력발전 시설이자 중국의 심장부라 불리는 그곳. 만약 그 댐이 무너진다면 수천억 톤의 물이 우한과 난징 일대를 덮치며 수십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 그 시뮬레이션 결과는 끔찍할 정도로 현실적이었다. 한국에서 산샤댐까지의 거리는 약 1650km. 전투기나 폭격기로는 접근조차 어렵지만 현무5라면 충분히 도달 가능한 거리였다. 이 때문에 중국은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방어적 목적이라 믿지 않는다. 그들에게 현무는 단순한 방위체계가 아니라 잠재적 공격 수단이었다. 그러나 한국은 이를 분명히 했다. 우리의 미사일은 공격을 위한 무기가 아니다.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무기다. 이 한 문장이 바로 현무의 존재 이유이자 한국 자주국방의 철학이었다. 이 철학은
고슴도치 전략으로 불린다. 상대가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게 만드는 전략. 공격자가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억제력. 한국군은 현무 시리즈를 통해 완벽한 고슴도치로 진화했다. 현무5의 공개 이후 전 세계 군사 분석가들은 한국을 새로운 변수로 지목했다. 그들의 논지는 간단했다. 한국의 미사일은 이미 핵을 대신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 핵탄두가 없어도 동일한 파괴력과 정밀도를 갖춘 무기. 그것이 바로 현무였다. 한국의 미사일 기술력은 단기간에 이루어진 기적이 아니다. 냉전 시절 미국의 기술 제한, 일본의 협력 거부, 중국의 압박 속에서도 묵묵히 연구와 실험을 반복한 결과였다. 불가능이라 불리던 목표를 가능으로 바꾼 것은 돈이 아니라 이지였다. 지금의 현무는 단순히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다. 그것은 한반도 전체를 넘어서 아시아의 세력 균형을 바꿔놓을 수 있는 새로운 축이다. 한국은 이제 스스로를 지킬 뿐 아니라 주변국의 계산까지 바꾸고 있다. 중국의 불안, 러시아의 긴장, 미국의 주목, 이 세 가지 반응이야말로 현무의 위상을 증명하는 최고의 지표였다. 현무는 더 이상 방어의 이름이 아니다. 그것은 경고이며 선언이다. 이 땅을 침범하는 자, 돌이킬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한국은 그렇게 스스로의 생존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이 현무의 계보는 또 한 번 진화하려 한다. 더 빠르고 더 강력하며 더 지능적인 괴물. 세상은 그 이름을 현무 6라 부른다. 그리고 그 속에는 하늘을 지배할 새로운 전투기 KF-21 보라매가 함께 날 준비를 하고 있다. 현무 6의 존재가 처음 언급된 것은 국방과학연구소의 공식 보고서에서였다. 단 한 문장. 차세대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그 한 줄이 가진 파장은 어마어마했다. 전문가들은 즉시 해석을 내놨다. 현무 6가 오고 있다. 현무 6는 이전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설계되고 있다. 단순한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전략과 기술이 결합된 복합 전력 체계다. 현무사와 5가지 상에서의 압도적 타격력을 상징했다면 현무 6는 하늘과 우주를 아우르는 다차원 공격 체계의 시작이다. 이 미사일은 마하 15를 넘는 속도와 수천 km의 사거리를 목표로 개발되고 있다. 사거리만으로 보면 이미 대륙 간탄도미사일 ICBM급에 근접한다. 그러나 한국은 이를 단순한 장거리 무기로 규정하지 않는다. 그보다 더 중요한 목표가 있다. 바로 정밀도와 대응 속도다. 현무 6는 인공지능 기반의 실시간 목표 수정 시스템을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발사 후에도 목표 좌표를 변경할 수 있어 적이 기동하거나 숨는 상황에서도 정확한 타격이 가능하다. 이 기술은 세계에서도 극소수 국가만이 구현에 성공했다. 또 하나의 혁신은 플랫폼의 다변화다. 이전까지 현무는 주로 지상에서 발사되었지만 현무 6는 공중과 해상에서도 운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다. 즉 KF-21 보람의 전투기나 잠수함 혹은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에서도 발사할 수 있는 멀티 플랫폼 미사일이 되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KF-21 보라매가 등장한다. 하늘의 방패이자 창으로 불리는 이 전투기는 대한민국이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첫 4.5세대 전투기다. 외형적으로는 F-35와 유사하지만 내부는 전혀 다르다. 보라매는 한국의 독자 전자전 시스템,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 그리고 자국산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설계 구조를 가지고 있다. 2026년 실전 배치를 앞둔 KF-21은 단순한 항공기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공중 자주권을 선언하는 상징이다. 미국의 승인 없이 어떤 무기도 장착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한국형 미사일과 결합할 수 있다. 바로 그 조합이 현무 6와의 연계다. 군사 전문가들은 KF-21이 향후 공중 발사형 현무 6을 운용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이 경우 한국은 사실상 공중 기반 탄도미사일 시스템을 보유한 몇 안 되는 국가가 된다. 발사 위치가 예측되지 않기 때문에 적의 방공망은 사실상 무력화된다. 이 연기는 단순히 기술적 통합이 아니라 전략적 시너지다. 현무 6가 적의 주요 기반을 지상에서 파괴한다면 KF-21은 공중에서 그 잔여 전력을 제거한다. 완벽한 킬체인, 즉 공격 연쇄 체계가 완성되는 것이다. 현무 6는 또한 누리호 로켓의 클러스터링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되고 있다. 75톤급 로켓 엔진 4기를 묶어 추진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기존 미사일보다 40% 이상 향상된 비행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기술은 한국이 완전히 독자적으로 확보한 로켓 추진 기술이다. 대한민국은 이제 위성을 띄우고 정찰 데이터를 수집하며 실시간으로 미사일 목표를 수정할 수 있는 완전한 체계를 갖추었다. 과거에는 미국 정보위성에 의존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르다. 한국의 군사위성과 전략사령부가 연결되어 적국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다. 현무 6과 KF-21의 조합은
단순한 무기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대한민국형 억제력의 완성이다. 핵이 없어도 그에 버금가는 압도적 타격 능력으로 누구도 감히 침범할 수 없는 균형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외신들은 이 조합을 아시아의 새로운 군사 패러다임이라 표현했다. 실제로 미국 펜타곤 내 일부 분석 보고서에는 한국의 미사일 및 항공 전력은 이미 미일 동맹체계 내에서 독자적 작전을 수행할 수준이라는 문구가 등장한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동맹에 의존하는 보조 전력이 아니다. 스스로 위협을 감지하고 결정하며 행동할 수 있는 완전한 군사 주체로 진화했다. 현무6가 완성되면 한국은 미사일 사거리 5,000km 이상급의 고성능 전략 무기를 갖게 된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사거리가 길어진다는 것은 한반도를 넘어서 아시아 전역의 균형을 설계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 기술의 결정체, 현무와 보라매가 함께 있다. 하나는 땅을 지배하고 하나는 하늘을 지배한다. 이 두 이름이 합쳐질 때 대한민국은 더 이상 방어국가가 아니라 전략국가로 거듭난다. 한국의 자주국방은 이제 현실이다. 현무6의 불꽃이 하늘로 치솟는 그날 세상은 다시 한번 놀라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미사일과 전투기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진짜 힘은 연결해서 나온다. 정찰 위성, 발사체 추진 기술, 실시간 통신망이 하나로 묶일 때 비로소 현대전에서의 우위가 확보된다. 현무 시리즈의 위력은 정확히 이 연결성 위에서 극대화된다. 한국은 최근 자체 군사위성 체계를 확립하기 시작했다. 고해상도 정찰위성은 적국의 움직임을 초단위로 포착하고 그 정보는 즉시 전략사령부와 미사일 발사통제소로 전달된다. 과거에는 해외 동맹국의 위성 정보에 의존해야 했지만 이제는 한국의 눈으로 직접 감시하고 판단할 수 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기술 업그레이드가 아니다. 전쟁 결정의 주도권이 한국으로 넘어왔다는 의미다. 누리호 로켓의 클러스터링 기술과 75톤 급 엔진 개발은 현무 계열의 추진체 혁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로켓 엔진을 여러 개 묶는 클러스터링 방식은 대형 추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해주며 이는 장거리 미사일의 신뢰성을 급격히 높였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실험 성공은 더 이상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현무6과 같은 대형 추진체 개발이 가속화되었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의 목표 탐지 및 유도 시스템은 미사일의 생존성과 명중률을 동시에 높였다. 위성으로 포착된 표적 정보를 AI가 분석하고 발사된 미사일은 비행 중에도 목표를 재선정할 수 있다. 적의 발사대를 이동시키거나 위장을 하더라도 실시간 보정으로 최종 타격을 보장한다. 이 기술적 통합은 적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즉흥 타격력을 만들어낸다. 해군과 공군 간의 통합 운용도 현무 체계의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해상 발사 플랫폼에서의 발사 능력은 적의 기습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내며 공중 발사형 미사일은 탐지와 대응 시간을 최소화한다. 이렇게 플랫폼을 다변화하면 미사일의 생존성이 극대화되고 공격의 예측 가능성은 급격히 떨어진다. 대한민국의 방산 기술은 이제 수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중동 국가들은 사거리와 위력을 향상시킨 한국산 집속탄과 전술 지대지 유도 무기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이미 협상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폴란드 등 유럽 국가들도 한국의 정밀 유도 무기에 대한 문의를 늘리고 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전략적 영향력의 확대로 연결된다. 하지만 무기 수출은 외교적 부담을 동반한다. 특정 지역으로의 무기 유출은 주변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한국은 수출 정책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한국 기술을 주목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비용 대비 성능, 높은 명중률, 그리고 운용의 유연성이다. 전략적 의미는 더욱 크다. 한국이 위성 감시와 정밀 유도 기술을 결합해 독립적인 타격 능력을 확보하면 동북아시아의 전략 지도가 재편된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한국의 자주적 작전 능력은 동맹의 작전 범위를 보완하고 때로는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든다. 이는 억제의 다층성을 강화하고 침략 시 계산 착오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요약하면 현무 체계의 진정한 힘은 단일 무기의 파괴력이 아니라 네트워크된 전력이다. 정찰 위성으로 보고 AI로 판단하며 다중 플랫폼으로 타격하는 체계는 전통적 군사 패러다임을 뒤흔든다. 대한민국은 이 체계로 자신만의 방위를 자립시키며 동시에 국제 무대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